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여러분의 시간을 저에게 쓰셔야 돼가지고 좀 먼저 안타까움의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요. 초청해주신 김경수 교수님하고 또 같이 도와주신 함대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식물 유래 엑소좀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사실 식물 엑소좀은 아니고요. 식물 유래의 엑소좀 라이크 나노베시클이라고 부르는 이 식물 엑소좀, 편의상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새로운 어떤 치료 약물로서 후보물질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한의과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한의학을 전공을 하고, 엄밀히 말하면 한의사를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겁니다. 잘 몰라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하니까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되면서 계속 기초 연구를 하게 됐고요. 사실 요 슬라이드를 넣은 거는 제가 인생 업적이라고 하죠. 제 인생 업적, 이제 유튜브에 출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전과자 검색해 보시면은 제 이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한의과대학에 와가지고 촬영을 할 때 출연을 해서 이거 영원히 이제 항상 모든 슬라이드 넣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 의대에 계시지만 천연물에 대한 관심도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천연물에서 유래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실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이렇게 아스피린, 우리가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온 이 살리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스피린이 개발되기까지, 또 주목나무에서 파클리탁셀이라고 하는 성분을 찾게 되면서 지금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탁솔이라고 하는 항암제까지 개발되기까지, 이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약물들이 실제로는 천연물, 자연에서 유래한 물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드나무 껍질이나 주목나무와 같은 실제 식물의 추출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을 좀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뭐 살리신이나 파클리탁셀과 같은 성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식물에서 나오는, 이런 식물들에서 나오는 엑소좀 라이크 나노베스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포텐셜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이 다음에 다음 그 자연에서 유래하는 이 테라피틱스가 아마도 식물 유래 엑소좀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Plant Derived Exosome Like Nanovesicle이라고 하는 편의상 식물 엑소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 이렇게 식물에서 유래한 베시클들이 있습니다. 베시클, 여러 소포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소포체들이 사실은 이제 정말로 밖으로, 그 식물 밖으로 분비되는 엑스트라셀룰러 베시클하고 엑소솜 라이크 나노베시클,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그 밖으로 방출되진 않지만 식물세포 내에 베시클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그런데 엑소좀하고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소포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옛날 2007년 연구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이 과일에서 이렇게 과일에다가 포르마린 넣어서 다 고정시킨 다음에 그 전자현미경을 찍었더니 이렇게 실제로 EV가 방금 말씀드린 요 플랜트 엑스트라셀룰러 베시클이 밖으로 나오는, 왜 안 될까요? 네. 멈춘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그 밖으로, 세포 밖으로 버딩되고 있는 모습들을 실제로 관찰하게 되면서, 이 플랜트 드라이브드 엑스트라셀룰러 베시클이, 물론 그 전부터 이 개념은 알려져 있었지만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플랜트에서 나오는 엑소솜 라이크 나노베시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걸 분리하기 위해서는 베큐um 필트레이션으로 세포 밖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필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채취를 하게 되고, 요 엑소솜 라이크 나노베시클이라고 하는 건 정말 식물 세포를 파쇄를 해서 즙을 짜고 세포를 이렇게 조사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뭐 특정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나노베시클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얻게 됩니다. 간단한 역사를 말씀드리자면요, 실제로 67년도쯤에 이제 MVB라고 하는 멀티베큐얼러 바디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당근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한 2010년쯤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실제로 2011년에는 정말 임상까지 진행을 했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관심을 갖게 된 건 한 2021년, 22년 요 사이인데요. 요때 논문을 검색해 보시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은 논문을 검색해 보면 되게 많이 있고, 이때 당시 검색했던 그런 결과물들보다 훨씬 더 조금 아쉽게도 임팩트 팩터가 많이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플랜트 엑소좀의, 이 식물 엑소좀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엑소좀이 갖고 있는 특성,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소포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동일하고요. 엑소좀하고 또 이 그릇처럼 생겼죠. 템을 찍어 보면. 그리고 나노 사이즈 이거는 보고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15에서 300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 50에서 500 정도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에서 나오는 마말리안 엑소좀 같은 경우는 200나노미터 정도를 이제 커트라인으로 삼고 있는데 식물 엑소좀은 그래도 조금 더 크게 범위를 더 넓게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카고들은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RNA나 뭐 단백질이나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이 있기 때문에 요 갖고 있는 여러 리피드들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마말리안 엑소좀하고는 조금씩 조성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마말리안 엑소좀이 갖고 있는 MHC나 아니면 테트라스파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면역 원성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동물 엑소좀에 비해서는 조금 몸에서 거부 반응이나 염증 반응이 적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pH에도 강해서 안정성이 좀 높아서 이거를 실제로 경구 투여하게 되면 섭취하게 되면 장까지 잘 전달이 된다는 점. 또 대부분 엑소좀이 그렇지만 음전환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의 제타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세포 안으로 잘 이입이 된다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 마말리안 엑소좀, 지금은 이제 사실은 정식 명칭은 스몰 엑스트라셀룰러 베시클로 바뀌었는데 이 마말리안 엑소좀하고 식물 엑소좀이 갖고 있는 차이들을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생성하는 데 있어서 바이오제네시스에 있어서 MVB 기전을 통해서 나오는 일반적인 엑소좀, 마말리안 엑소좀도 이렇게 MVB 기전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외에도 엑스포라고 하는 좀 식물 세포만이 갖고 있는 엑소좀을 만드는 방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좀 하나의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테이크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세포 안으로 어떤 식으로 이입이 되느냐는 기본적으로는 뭐 그 동물 엑소좀이나 식물 엑소좀이랑 비슷합니다. 클라스린을 통해서 가거나 카베올린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리프트 레프트 디펜던트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일어나거나 그 외에도 뭐 마크로파지 같은 염증 세포는 이렇게 파고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잡아먹기도 하고요.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많은 엑소좀들이 들어가는 기전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인지리지중층, 그러니까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동일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딱 만났을 때 퓨전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고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리피드, 포스파티딕 애시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핑골리피드를 갖고 있고요. 프로틴 같은 경우도 다양한 프로틴,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희시작 프로틴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RNA가 뭐 mRNA도 있고 마이크로 RNA도 있고 뭐 siRNA 있고 다양한 RNA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쪽입니다. 메타볼라이트. 우리가 식물 추출물에서 어떠한 효능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요 식물이 갖고 있는 특정 성분들, 유효 성분들이거든요. 이런 메타볼라이트들이 다양한 뭐 쇼가올이나 나린제닌 같이 되게 유명한 유효성이 알려져 있는 이런 성분들이 엑소좀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많은 연구자들이 엑소좀에 있는 성분을 볼 때 이렇게 들어있는 성분들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유효성이 어째서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물 엑소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좀 이루어져 있어가지고요. 이런 리뷰 논문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코비드 19에 대해서도, 뭐 그 안티에이징에 대해서도, 이런 간 질환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생이나 이런 염증성 질환, 그 다음에 암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게 IBD라고 하죠. 우리 그 염증성 대장염 모델에서 이게 엑소좀이 경구로 투여를 했을 때 장까지 잘 도달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장염에 대한 연구들이 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식물 엑소좀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넣은 슬라이드인데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합성 나노파티클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합성 나노파티클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식물 엑소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합성 나노파티클에 비해서 좀 안전하다, 거부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뭐 종류마다 다르고 어떤 식으로 이제 나노파티클을 구성하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제가 식물 엑소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넣은 슬라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연구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플라티코돈 그란디플로러스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도라지,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약물 이름으로는 길경이라고 하는 그 식물에서 추출한 엑소좀 라이크 나노베시클이 비만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비만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연구인데요. 저희 연구실에 박사님하고 석사과정생이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비만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은 비만이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죠.
비만이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과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비만 유병률이 높아질수록 이런 뭐 염증성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이나 이런 다양한 질환들로 이행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송합니다. 암이 아니죠. 비만의 유병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더 서구식 고지방의 고열량의 시기를 하게 되면서 물론 굉장히 미용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살을 빼려는 노력도 많이 하지만 저 같은 게으른 사람들은 그냥 먹기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만의 유병률 역학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비만약과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위고비 혹은 오젬픽이라고 하는 물질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들이 많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싹센다가 맨 처음에 승인이 되면서 이제 비만에 대한 치료제가 완벽히 발굴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위고비라고 하는 약물도 이렇게 다양한 그 부작용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통계를 보시면은 위고비를 사용하다가 중단하는 비율이 한 60%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부작용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위고비를 1년 내내 사용하려면 1,000만 원 정도의 그 의료비가 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들이 이렇게 완벽한 물질로서 기대가 되고 있었지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한계점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물질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길경을 저희는 선택을 했습니다. 길경이라고 하는 이 한약 혹은 도라지라고도 부르는 이 식품은 영어로는 벌룬플라워라고도 부릅니다. 이 벌룬플라워라고 부르는 이 식물은 한의학에서는 주로 호흡기 질환, 기관지 질환에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 기침할 때나 목 아플 때 먹는 용각산이라고 하는 그 가루약 같은 게 있죠. 그 용각산의 가장 주요 성분이 바로 이 길경입니다. 그래서 이 길경을 가지고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호흡기 질환들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왜 비만에 이 길경을 썼느냐? 저희 박사님이 열심히 학위 과정을 하는 동안 이렇게 길경하고 길경의 유효 성분을 가지고 비만 연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길경에서 나오는 엑소좀도 비만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길경에서 엑소좀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길경의 엑소좀에 대한 연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렇게 운드 힐링과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기존에 있는 리포좀하고 같이 퓨전을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엑소좀을 만들어서 뭐 간 질환을 해결해 주는 이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비만과 관련된 연구는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또 연구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논문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문을 내기 위해서 미리 사전 점검을 했을 때 일단 논문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식물의 엑소좀 분리하는 데는 이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엑스트라셀룰러 베시클을 백큐밀 필트레이션 한다는 거고 엑소좀 라이프 나노 베시클은 식물 세포 안에 있기 때문에 갈아서 식물 세포를 파쇄한 다음에 이제 걷게 되는데 여기 이후에 넘어갈 때 실제로 아이솔레이션 할 때는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을 쓰거나 아니면 텐젠셔널 플로스 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필트레이션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사이스 이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 요거는 쉽게 말해서 키트를 사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PEG라고 하는 여러분 폴리에틸렌 글라이세롤로 이렇게 같이 프리시피테이션을 하면은 깔아앉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은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는 키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지를 못했고요. 이 PEG 프레시피테이션은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엑소좀에서 PEG를 제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를 프레시피테이션을 하더라도 다시 울트라 센트리퓨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더라도 한 몇 % 정도의 PEG는 남아 있어가지고 결국엔 저희는 이 두 가지는 결국은 포기를 했고요. 요 두 가지 울트라 센트리퓨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텐젠셔널 플로우 필트레이션을 사용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엑소점을 얻기로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연구진끼리.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TFF 메서드랑 울트라 센트리퓨지 메서드를 똑같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센트리퓨게이션을 통해서 이 길경 도라지의 뭐 껍데기라든지 뭐 세포 뭐 벽이나 막 같은 것들을 제거해내고 그 다음에 TFF 시스템을 통해서 필트레이션을 계속 돌리면서 이제 엑소점을 걷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울트라 센트리퓨지를 통해 가지고 깔아앉은 10만 G로 돌려가지고 10만 G로 1시간 반을 돌려가지고 가라앉은 엑소점들을 가지고 사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 먼저 저희가 뭐 MTA 나노파티클 트래킹 어세이나 아니면 이렇게 템을 찍었을 때 크게 뭐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특성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였냐면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 한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플라틴 코딘 D라고 하는 이 성분이 상당히 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유율이 조금 낮았고 실제로 엑소좀 숫자의 수득률 숫자 자체도 거의 한 몇백 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이후의 연구는 이제 Tangential Flow Filtration을 통해서 TFF 메서드를 사용해서 엑소좀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다른 학교 약대 교수님하고 좀 천연물 연구를 하시는 약대 교수님하고 좀 협업을 했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길경에서 유래한 엑소좀하고 길경 추출물하고 같이 대사체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익스트랙트에 들어있는 거랑 이 엑소좀에 들어있는 거랑 실제로 되게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되게 많은 성분들이 엑소좀에 잘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길경 엑소좀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투여했을 때 독성이 없을까에 대한 연구를 처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노말 린 마우스에서 7일간 정말 아무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7일간 이 엑소좀을 IP 주사를 했습니다. IP 주사를 한 이유는요. 저희가 이거를 연구를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리라그루타이드나 삭센다나 아니면 위고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핫한 시기였고 지금도 물론 핫하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경구용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계속 주사제 형태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사제를 가지고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7일간 인젝션을 했을 때 바디웨이트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바디웨이트에 큰 차이는 없었고 더불어서 IL-6나 TNF-알파 같은 이 염증성 마커, 혈청의 염증성 마커들이 증가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뭐 이게 7일 동안 계속 매일매일 주입을 해도 특별히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진 않고 그 체중 감소 같은 그런 급격한 그런 드라마틱한 독성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외에도 간이나 아니면 신장을 이렇게 조직학적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AST, ALT 내지는 크레아티닌, BUN 같은 이런 혈청 마커를 분석을 했을 때 이 길경 엑소좀에 의해서 특별한 간독성, 신독성 내지는 전신독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비만 실험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비만 실험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3T301 아디포사이트라고 하는 지방세포에서 이 엑소좀이 지방세포 내로 잘 이입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형광 염색을 시행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는 엑소좀이 없는 상태에서 그 염색약만 넣은 거고 엑소좀이 있는 상태에서 엑소좀을 염색약으로 염색을 한 다음에 넣었을 때 굉장히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3T3L1 이 아디포사이트라고 하는 이 세포에는 길경 엑소좀이 되게 잘 들어간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지방 축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봤더니 이런 여러 가지 조건상 봤을 때 이제 길경 엑소좀이 2일차에서 4일차까지 총 48시간 처리한 것에서 가장 좋은 지방 축적 억제 효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농도 의존적인 효과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7일간 주입한 노말 린 마우스에서 그 마우스에서 진행했던 연구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것을 했냐 7일 동안 인젝션을 한 다음에 저희가 OGTT라고 하는 강제로 그 경구로 이제 글루코스를 때려 넣어서 엄청나게 혈당을 높인 다음에 그걸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경구 투여를 딱 이 시점에 이제 글루코스를 넣게 되는데 글루코스를 넣게 되면 혈당이 막 올라가게 되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 상황에서 이 엑소좀을 고농도로 처리한 군에서 특히 유의하게 이 혈당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결과를 가지고 노말 마우스에서의 결과긴 하지만 글루코스에 대한 이런 그 인슐린의 감수성이라든지 아니면 글루코스에 대한 저항성을 이게 좀 높여주더라. 그래서 좀 항당력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하이팻 다이어트를 통해서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에서 이제 효능을 평가하게 됐습니다. 효능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일단 비만을 유도를 해서 이 엑소좀을 IP 주사를 했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봤는데요. 이렇게 IBIS 시스템을 통해서 봤을 때 특히 아이웨 그 지방 중에서 그 피하 지방이나 그 내장 지방으로 많이 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까지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48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다른 곳에 있는 그 형광 정도는 좀 낮아지고 이제 피하 지방이랑 내장 지방에만 유독 많이 조금 남아 있는 정도를 봐가지고 저희가 이 48시간을 인젝션 저기 뭐라고 하죠? 인젝션 그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48시간마다 인젝션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제가 동일한 실험을 이제 비만에 대한 효과를 확인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뭐냐면요. 실제로 IP 인젝션을 한 그 엑소좀이 들어갔을 때 정말 지방 조직에 잘 침투해 있는지를 본 건데 24시간 후에 봤을 때 이렇게 피하 지방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 10주간의 시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하이팻 다이어트를 통해서 비만을 유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IP 인젝션을 통해서 PELN을 이 길경 엑소점을 이틀 간격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서 체중의 변화를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체중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혈당에 대한 이런 좀 개선 효과가 있었고, 특히 지방 조직이 많이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컨트롤군인데요. 고지방식으로 비만을 유도하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피하 지방과 더 커다란 내장 지방을 가지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길경엑소점을 처리한 그룹에서 굉장히 이게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방 방울의 크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방 조직 안에 얼마나 많은 지방량이 fat accumulation이 일어났냐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굉장히 적어지는, 지방량이 적어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다음에 했던 거는요, 아까는 고지방식을 통해서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였는데, 이번에는 DBDB 마우스라고 하는 렙틴이라고 하는 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수용체를 이제 포인트 뮤테이션을 유도한 마우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냅둬도 살이 정말 많이 찝니다. 왜냐하면은 식욕이 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밥을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이 많이 찌게 되는데, 이 DBDB 마우스에서 똑같이 효과를 보려고 시도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포지티브 컨트롤로 리라그루타이드라고 하는 삭센다라고 하는 이 주사제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포지티브 컨트롤로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더니 실제로 항비만 효과는 리라그루타이드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방 조직에 대한 효과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혈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성지방이라든지 LDL 콜레스테롤, VLDL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을 많이 낮춰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리라그루타이드에 비해서는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그렇게 현저하진 않았습니다. 리라그루타이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좋았고, 이 길경엑소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수준으로 혈당을 경감시켜주는, 그래서 글루코스 토러런스를 좀 개선시켜준다라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CT, 저희 여기 의대 병원에 있는 그 의과학연구원에서 마이크로CT를 촬영을 했는데요. 거기서 봤을 때 이렇게 내장지방이나 피하 지방을 많이 낮춰주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길경엑소점이 라는 결과를 받고, 그 외에도 뭐 조직의 사이즈를 이렇게 비교를 한다든지 무게를 잰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리피드 드랍렛의 사이즈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길경엑소점이 아디포시티를 좀 낮춰준다라고 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도 간에 대해서도 보시면은 이 노멀 다이어트에 비해서 하이팻 다이어트 간이 굉장히 하얗잖아요. 이게 살이 찌게 되면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서 지방간으로 변하게 되고, 실제로 육안으로 봐도 크게 현저한 이런 그 색상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를 좀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었고, 간에 있는 이 중성지방의 축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DBDB 마우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간의 지방 축적을 억제해주고 간의 무게도 줄여주고 이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기전에 대한 연구를 해야지 논문이 나오잖아요. 기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비만 연구에 있어서 가장 많이 타겟하는 아디포제네시스, 지방 생성 혹은 지방 합성에 대한 기전을 처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이 프리아디포사이트에서 지방 정구세포에서 아디포사이트, 성숙한 지방세포로 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두 인자들이 CBP-알파랑 PPR-감마라고 하는 이 단백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PPR-감마랑 CBP-알파를 이 지방 조직에서 확인을 하고, 또 그 하이팻 다이어트로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의 지방 조직,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그다음에 DBDB 마우스의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에서 확인을 했고요. 또 PPR 감마랑 CBP 알파를 웨스턴 블랏 실험을 통해서 실제 발현 자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이 리폴리시스라고 하는 기전이거든요. 리폴리시스라고 하는 기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디포제네시스는 지방이 생기기 전에 지방 정구세포 상태에서 성숙한 지방세포,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는 그런 지방세포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리폴리시스라고 하는 과정은 이미 쌓여있는 지방을 어떻게 지방 분해를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인데, 실제로 지방 분해와 관련된 인자들 중에서 ATGL과 HSL에 대해서 라이페이즈죠. 이 라이페이즈의 발현을 많이 낮춰주는 이런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뭐 비만 연구나 대사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면 아실 텐데, 이 논시버링 터머제네시스라고 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우면은 이게 원래는 추위에 저항하기 위한 이런 방어 기작 같은 건데요. 우리가 추우면은 일단은 몸이 덜덜 떨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떨리게 되는 과정,
그걸 이제 시버링 서머제네시스라고 하는데, 그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을 반복하면서 떨리게 되면은 이렇게 발열을 하게 됩니다. 열을 발생시키게 되면은 그 기전이 이제 시버링 서머제네시스라고 하고, 그 외에도 우리 몸에 갈색 지방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마이토콘드리아 대사가 일어나면서 열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이거를 이제 논 시버링 서머제네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갈색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한 1960년대쯤에 처음에 확인이 됐었는데, 실제로 사람한테는, 성인한테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한동안 등한시했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 2009년 그쯤에 이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는 갈색 지방이 성인 남자에서도, 성인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뭐 NEJM 같은 저널에 보고가 되면서 갈색 지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그 이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게, 이 화이트 아디포사이트가 브라운처럼 변하게 돼, 갈색화가, 갈변화가 일어나는, 갈색화가 일어나는 베이지 아디포사이트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 타겟으로, 기전으로 이제 논 시버링 서머제네시스와 관련된 기전을 좀 확인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제로 그 길경 엑소좀을 주입한 마우스가 콜드룸에 저희가 노출을 시켰습니다. 4도씨라고 하는 굉장히 추운 곳에다가 노출을 시켜서 3시간 정도, 300분 정도 이제 노출을 시켰을 때 체온이 어느 정도가 지나면, 2시간 이후가 지나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길경 엑소좀을 투여한 군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막아지는, 좀 이제 체온을 유지하는 이런 효과를 보였고요. 그래가지고 이 논시버링 서머제네시스가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시버링 서머제네시스가 갈색 지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백색 지방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갈색 지방을 제거를 하고 똑같은 실험을 반복을 했습니다. 갈색 지방을 제거한 경우에는 이제 백색 지방에서의 논시버링 서머제네시스가 주가 되기 때문에 갈색 지방을 제거한 마우스에다가 이렇게 길경 엑소좀을 처리를 하고 추위에 노출을 시켰더니, 이렇게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길경 엑소좀이 체온을 보존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걸 보고, 저희가 결국에는 이 길경 엑소좀이 논 시버링 서머제네시스를 일으키는 기전은 갈색 지방에 의존적인 게 아니라 백색 지방하고 더 관련이 높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 그 외에도 오랫동안 투여한 마우스에서 UCP1과 같은 이런 그 갈색 지방과 그 논 시버링 서머제네시스와 관련된 이 기전들을 웨스턴 블라시나 이뮤노플루어센스 스테이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백색 지방을 이제 RNA-식을 맡겼는데요. RNA-식을 맡기고 나서 결과로 받아든 게 조금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ATP2A1이라고 하는 인자랑 RIR1이라고 하는 요 두 칼슘 채널들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칼슘 채널들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찾아보면은, 저는 이제 익숙한 유전자 이름이라서 요걸 딱 골라내서 걸렸다, 이제 요걸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ATP2A1이라고 하는 거는 썰카1이라고 하는 이 칼슘 채널을 전사하는 이 유전자인데, 이 썰카1하고 RIR1이라고 하는 이 칼슘 채널들은 머슬셀에 주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스켈레탈 머슬에 주로 많이 있는 인자들이고, 제가 이걸 익숙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썰카2나 RIR2라고 하는 칼슘 채널이 그 백색 지방에 혹은 갈색 지방에 논 시버링 서머제네시스랑 관련이 있는 칼슘 채널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반대로 썰카1이랑 RIR1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 조직에서는 사실 잘 안 나타나고 이렇게 근육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더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마요제네시스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굉장히 높게 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GC 패스웨이나 아니면 케그 패스웨이 같은 경우도 다 머슬셀하고 관련된 것들, 사이토스켈레톤인 머슬셀이나 카디악 머슬 컨트랙션과 같은 근육의 신생, 마요제네시스라든지 아니면 근육의 펑션과 관련된 이런 유전자들이 많이 증가한다, 길경 엑소좀 처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사실 여기에서 조금 멈춰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죠. 내가 RNA-식을 했는데 이런 유전자들이 많이 일어났어. 이건 뭘까? 라고 했더니 챗GPT는 그거는 백색 지방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아마 근육에 컨태미네이션이 일어난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좀 한동안 멈춰 있었었는데, 이 관련된 분야에 좀 대가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름이 이제 신고 카지무라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학위 과정을 하는 동안 이분의 논문을 되게 많이 읽었었거든요. 이분이 논 시버링 서머제네시스랑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한번 데이터를 보여줄 기회가 있어가지고 만나서 이걸 보여줬더니 굉장히 자기 논문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자기 논문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면서 보내줬는데, 이 논문을 제가 자세히는 안 읽어보고 그냥 대충 봤을 때 이 베이지 아디포사이트에서, 베이지 팻에서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일어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겼었던 논문인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서 RNA-식 데이터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뭐 IF 염색이나 이런 그 PCR이나 웨스턴 블랏 같은 데서 다 머슬과 관련된 마요디1 같은 이런 유전자들이나 단백질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우리가 알려져 있던 베이지 팻, 일반적인 베이지 팻은 이렇게 베타3 아고니스트를 통해서 베타1 아드레너직 리셉터나 베타3 아드레너직 리셉터를 통해서 이렇게 PRDM16이나 UCP1 같은 것이 발현을 하면서 논실버링 설머제시스가 일어나는 이런 백색 지방, 베이지색 지방이라면 자기가 찾아낸 거는 이런 그 리니지를 가지고 있는 PDGFR 알파나 마요디1 같은 리니지를 가지고 있는 특정 지방 전구 세포들이 글라이콜라이틱 베이지 팻으로 분할을 하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이렇게 그냥 열을 태우면서 뭐 지방산을 산화시키는 작용도 하지만 글루코스를 엄청 들어와가지고 글루코스를 엄청 때려서 쓰는 글라이콜라이시스가 활발하게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이런 연구 논문을 보내주면서 읽어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흉내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일어나는지 보고 똑같이 CO스를 통해서 이렇게 글루코스 올리고 그다음에 2DG를 넣었을 때 글라이콜라이시스의 변화를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길경엑스좀 처리를 한 그룹에서 이렇게 글라이콜라이시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 글라이콜라이틱 베이지 팻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마커들 중에서 마이오디1이나 썰카원 같은 이런 인자들을 저희가 PCR이라든지 RNA-식 데이터라든지 이런 염색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길경엑스점을 통해서 글라이콜라이틱 베이지 팻이 일어나서 비만을 개선하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조금 다른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요건 2019년에 네이처 메디슨에 나온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AMPK를 유전적으로 AMPK라고 하는 요 카이네이즈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강제로 활성화를 시키면은 이렇게 머슬 관련된 유전자들이 엄청 늘어나더라고 하는 이런 논문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 유전적으로 AMPK가 액티베이션 된 마우스에서 늘어난 마우스의 그 피하 지방에서 늘어난 요 인자들이 머슬과 관련된 인자들이 저희 데이터에서도 굉장히 높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타겟으로 삼은 거는 그럼 AMPK가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AMPK와 관련된 이런 그 유전자들이 RNA-식 데이터에서 늘었고 AMPK 중에서 하위 서브 유닛인 알파2에 대한 유전자가 크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PRKAB2나 PRKAG3처럼 이렇게 AMPK의 서브 유닛들의 증가를 확인을 했고, 실제로 포스포리레이션 늘어나는 것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AMPK가 정말 중요한 인자인지를 보기 위해서 AMPK의 이니비터인 컴파운드 C라고 하는 약물을 세포에다 처리를 했을 때 리피드 드랍렛이 줄어드는 것이 더 이상 그 길경엑스좀에 의해서 리피드 축적이 줄어들던 것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AMPK가 없으면 길경엑스좀이 정상적으로 항비만 효과를 잘 못 나타내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확인했고, 아까 콜드 스트레스를 준 거죠. 그 콜드 스트레스를 주기 전에 저희가 7일 동안 길경엑스좀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컴파운드 C를 같이 인젝션을 했습니다. 컴파운드 C 인젝션을 하면서 길경엑스좀 처리를 했더니 이 체온이 떨어지는 정도가 비슷하게, 그러니까 앞서서는 길경엑스좀 처리한 그룹에서 조금 체온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컴파운드 C 처리를 해서 AMPK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 체온을 보존하지 못한다. 즉 길경엑소점은 AMPK가 있어야만 논실버링 설머제시스가 일어나고 이렇게 체온을 보존을 한다든지 지방 축적을 감소시킨다든지 항비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결론을 저희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진행하려고 하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데이터는 사실 다 논문이 안 된 연구들이고요. 이제 슬슬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하는 단계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고 싶어서 식물 엑소점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RNA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RNA, 식물 유래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설왕설래하는 그 옵션이 그 주제거든요. 왜냐하면은 식물에서 섭취한 마이크로 RNA가 과연, 왜냐하면 사람하고 그 포유류하고 식물하고 완전히 유전자 시퀀스가 다른데 식물의 마이크로 RNA가 사람의 세포에 들어와서 이 mRNA를 조절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없다라고 서로 이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 연구를 미루어 봤을 때 식물에서 유래한 마이크로 RNA 자체가 엑소점에 들어있는 건 확실한 사실인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사람이 조절이 된다라고 하는 몇 가지 클루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요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지금 현재는 마이크로 RNA식을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물 유래의 엑소점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RNA들이 실제 포유류의 세포에 들어와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 논문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식물 엑소점을 가지고 비슷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약간 주사제 형태로 아까는 IP 인젝션을 통해서 아예 복강에다 넣었다면 요거는 SC 인젝션을 통해서 한쪽 지방에만 많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본 연구인데요. 이렇게 한쪽 지방에다가 처리를 했을 때 그쪽 지방이 유별나게 많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보시면은 한쪽 지방 조직에만 전달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비만 연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암에서도 이렇게 길경 엑소좀, 아니 길경 엑소좀이 아니죠. 이 식물 엑소좀이 이렇게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또 식물 유래 엑소좀이니까 뭐 이런 운드힐링에 있어서도 좀 좋은 효과를 화장품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연구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식물적 수조는 아닌데요. 처음에 사실 이 연구를 가장 처음에 했습니다. 이 연구는 뭐냐면은 저희가 포유류의 엑소좀을 꺼내서 포유류의 엑소좀을 분리한 다음에 거기다가 천연물을 탑재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던 건데요. 재작년까지 저희 연구실에 같이 있었던 이제 한유원 박사님이라고 지금은 다른 학교로 가셨는데 이분이 주도해서 했던 연구인데 이렇게 천연물 유래 컴파운드를 포유류 엑소좀에 넣었을 때 마크로파지의 마크로파지의 염증 반응을 많이 낮춰줘가지고 이렇게 어큐트 렁 인저리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저희가 봤고요. 요 데이터는 뭐냐면 이거를 그래서 이 엑소좀을 많이 만들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IT 인젝션으로 인트라트라키얼 인젝션으로 그냥 존대가 아니라 주사기로 넣었었는데 요거를 네뷸라이저 형태로 한번 개발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 엑소좀을 네뷸라이저로 쐈을 때 잘 들어가는지를 봤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렁에 잘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마우스에다가 이 꽃가루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엑소좀을 네뷸라이저를 통해서 딱 쐈을 때 렁에 주로 많이 머물러 있고 렁에서 이제 렁에서 좀 있다가 이제 좀 있으면 없어지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봤고 그게 이제 렁 안에 있는 마크로파지나 아니면 에피텔리얼 셀로 잘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결과까지 봤고 요 연구를 가장 처음에 시작했는데 요 연구도 마찬가지로 아직 논문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식물 엑소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천연물에 관심이 있으시면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이런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분리하거나 퓨리피케이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골든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도 다 아직은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요거 대량 산업화를 위해서는 요거나 표준화 같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죠.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RNA처럼 왜 그런지 모르고 마이크로 RNA 크로스 킹덤 마이크로 RNA가 진짜 되냐 안 되냐 이런 아직까지는 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들을 넘어야지 진짜로 우리가 임상에서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아직까지 한 가지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식물 유래이기 때문에 천연물 유래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라고 하는 인식도 있고 실제로 안전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임상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임상 시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상대적으로 좀 빨리 개발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저는 그냥 단순히 이 엑소좀 자체를 치료제로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나중에는 지금 연구도 많이 되고 있지만 나노파티클하고 하이브리드를 해서 퓨전한 하이브리드 엑소좀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겉에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타겟팅을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처럼 이 엑소좀을 캐리어로 이용하고 그 안에다가 어떤 약물을 실어서 약물의 캐리어로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많이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연구실, 이거는 저희 연구실 다는 아니고요. 저는 이 사진을 많이 쓰는 게 빅랩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 사진을 좀 쓰는데 저희 연구실에 이제 박사님 한 분하고 6명의 학위과정생 그리고 2명의 이제 학부 연구생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공동 연구자들이 계시지만 오늘은 한 분도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